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행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두 명의 황제,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리고 샤르마니 황제,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리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 교황, 두 명의 황제와 두 명의 교황을 기점으로 어떤 역사들의 반전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중세 역사를 이제 흐름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 단계에서 중세가 강제로 열리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중세의 개막을 알린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따라가다가 그걸 촉발했던 바로 훈족, 이 훈족의 이동을 따라봤죠. 근데 이들은 바로 이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아시아 이쪽에 있던 흉노족이었다. 흉노족. 바로 여기에 중국의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특히 한나라의 한무제, 7대 황제죠. 한무제가 흉노족을 토벌하면서 이 흉노족의 일파인 북흉노족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유라시아 스텝, 유라시아 초원을 지나서 이즈음, 바로 중세가 열릴 즈음, 4세기 중후반에 유로에 짠 하고 훈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따라 살펴봤죠. 자, 서양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한무제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제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죠. 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훈적, 흉노적, 그리고 한무제, 한나라 무제 큰 타이틀에서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때요?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낸 진나라의 천하통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등장한 한나라, 그리고 한나라의 창건자인 유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라는 주전 202년에서 주후 8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창건자는 유방, 한고조 유방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유방과 그리고 항우 두 사람이 결국 5년간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승자가 되는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다. 유방은 한나라를, 이 항우는 초나라를 이제 세워서 5년간 싸웠는데 그 초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자, 5년간 펼쳐진 항우와 이 유방의 전쟁, 초한전, 초한지, 이것은 우리 굉장히 친숙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바둑과 함께 민족, 오락, 바로 장기, 이쪽은 뭡니까? 한나라, 유방의 한나라, 이쪽은 초나라, 항우의 초나라, 이렇게 싸우는 게 장기 게임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40만의 항우, 그리고 10만의 유방군, 완전 수적, 열세에 있었던 유방이 결국 역전하게 되죠. 마지막 최후의 전투가 바로, 해하 전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방이 적에게 포위된 상태, 고립된 상태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고사성어, 바로 사면초가,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이러한 관련된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죠. 자, 진나라와 같은 폭정을 하지 않게 되죠, 한나라는. 자, 그리고 이 한나라와 관련된 말들, 한자, 그리고 한문, 한족, 한지, 종이도 한지라고 하죠. 그리고 한시, 양방, 한방 할 때 한방, 이 모든 것들의 공통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한자가 바로 지금 등장하는 이 한나라, 그 한나라의 브랜드에서 온 것이다. 이 한나라의 수도는요, 장안입니다. 그리고 통치 이념은 유학이 돼요. 유학. 그리고 유학이 동아시아 각국에 퍼져나가면서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하고 있죠. 이 한나라의 통치 제도는 바로 봉건제, 지방자치입니다. 주나라의 통치제도였죠. 그리고 군현제, 완전 중앙집권제도, 바로 진나라의 통치제도죠. 바로 봉건제와 군현제를 적당히 섞은 절충한
군국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그림과 함께 보면요, 황제가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바로 군현제, 일부 지역은 그렇고 일부 지역은 제후를 임명해서 제후가 그냥 알아서 통치하는, 자치를 하는 봉건제 형태와 군현제 형태가 이제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군국제라고 하는 통치 시스템을 채택을 했다. 자, 7번째 황제인 무제. 이 무제가 무려 53년 동안 통치하는데 바로 그때가 이 한나라의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이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서역으로 보내서 중앙아시아 그 지역으로 보내서 결국 가는 그 길목에 그 하서회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하서회랑, 여기는 이제 하는 이제 황하강이죠. 황하강의 서쪽, 거기에 좁은 통로, 조랑은 긴 복도와 같은 통로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감숙성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주하게 되고 바로 이 한나라 때 실크로드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되고 나중에 당나라 때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엄청난 문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당나라는 완전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대제국으로 앞서 나가게 되죠. 이 한나라 때 이제 남월국, 지금의 베트남이죠. 남월국이 주전 111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주전 108년에 멸망하고 그 지역에는 이제 한사군이 설치됩니다. 자, 사마천이 이 시기에 바로 사기라고 하는 우리 중국 역사의 아버지는 바로 사마천이죠. 그리고 서양 역사의 아버지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바로 거기에 버금가는 사마천의 사기, 그게 바로 이 한나라 시대에 등장하게 된다. 자, 지도와 함께 좀 간략히 살펴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여기에 분홍색, 여기가 그냥 진나라 때의 영토입니다. 한나라가 등장하기 전. 하지만 한나라 때, 특히 한무제 때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베트남, 남월, 여기를 정복하게 되고, 남월, 여기까지 다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조선을 먹게 되고요. 여기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장건을 서역에 보내가지고, 영토가 이쪽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유 길목,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서회랑, 이 황하의 서쪽, 이게 황하강이잖아요. 황하강의 서쪽, 가는 길목, 여기를 이제 하서회랑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지역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주시키고, 자, 그야말로 실크로드를 지배하게 된, 정말 잘 나갔던 시기가 바로 이 한나라였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항우와 유방의 대결, 이제 진시황제가 주전 210년에 죽고 그 이듬해인 209년 주전 진승과 오강의 농민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진나라, 지긋지긋한, 엄격한 이제 법으로만 통치하려고 하는 이 진나라에 대한 그 타도 물결이 막 쇄도합니다. 그것은 곧 항우, 유방의 숨막히는 각축전으로 이제 지배하게 되죠. 이 항우는요, 초나라 명문 귀족 출신이고요. 고아로 자라서 숙부, 삼촌인 항량의 손에서 자랍니다. 그는 일찌감치 이 양치기를 하던 초나라의 왕족인 이 심을 회왕으로 추대하면서 반군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죠. 반면 유방은 초나라의 농민 출신으로 그는 이제 유력 가문의 여공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이제 훗날 이제 한고조 유방이 죽고 나서 권력을 독단한 중국의 3대 악녀 가운데 하나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여우로 유명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방은 당신의 말단 관직을 이제 맡고 있었어요. 이제 죄수를 인솔해서 여산능 축조 현장으로 가던 중에 막 도망자들이 막 속출합니다. 그때 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아예 다 풀어주고 그들을 이끌고 유격대장이 되어서 반군에 가담한다. 처음에는 이제 항우의 삼촌이죠. 항량 진영에 합류하죠. 그러니까 그 스타트를 보면은 이제 항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초라했던 게 사실은 유방입니다. 자, 초나라의 이 회왕이 이제 동료를 합니다. 자, 최초로 함곡간, 바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길목이죠. 그 최초로 함곡간에 들어가서 관중지역, 그러니까 함양을 평정하는 자를 내가 그곳의 왕으로 봉하겠다 하면서 따르는 이제 장군들을 이제 경쟁을 이제 독려하는 겁니다. 이때 항우는 북쪽으로, 또 유방은 남쪽 길로에서 들어가는데 막상 이 함양에 먼저 당도한 건 누구였는가? 바로 유방이었다는 거죠. 유방. 자, 진나라의 수도 함양 들어가는 길목에 이제 함곡관이 있는데 바로 항우는 북쪽 길로, 바로 유방은 남쪽 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먼저 함양을 접수한 게 누구냐? 바로 유방이라는 거예요.
주전 206년 함량에 입성해서 3대 왕, 진나라의 마지막 왕이죠. 자영. 이 자영의 항복을 받고 자칭 한왕을 이제 칭합니다. 유방은요, 그 지역에 약탈을 금지해서, 보통 약탈을 하잖아요. 마음껏 하지만 약탈을 금지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게 되고요. 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항우는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게 되죠. 네가 나보다 앞서가지고 왕이 되려고 해? 하면서 항우. 이 항우의 40만 군대와 그리고 유방의 10만 군대가 대치하는 한국관에서 그런 상황에서 유방은요, 현실을 직시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나는 왕을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진 뜻을 이제 가리면서 이제 처세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 항우의 책사인 범증. 이 범증은 유방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 조언을 하죠. 그리고 자객이 건무, 칼춤을 추게 해서 항우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신호만 보내면 바로 이제 칼춤을 추다가 바로 유방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항우가 우물쭈물한 그 사이에 바로 유방의 호위 무사인 번쾌, 이 번쾌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반전을 꾀합니다. 유방한테 이 상을 내리지는 못할 망정 먼저 들어와서 여기 딱 접수해가지고 항우 장군을 이렇게 맞이해준 유방에게 상을 내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죽이고자 합니까? 하면서 이 항우를 가차없이 질책을 하게 됩니다. 이 항우가 멈칫한 사이에 유방은 필사적으로 탈출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함량, 진나라 수도인 함량을 항우가 이제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데 이 항우의 처사는 유방과 완전 대조적이었다. 그는 이미 항복한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 자영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함량을 남김없이 파괴합니다. 진시황제의 궁궐을 불사르고 무덤, 여산 등을 파헤쳐 보물을 이제 훔쳐가고 그는 이제 그 속에 자신의 조국인 초나라의 후예로서 이 초나라를 멸망시킨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활활 불탔고 복수심을 다 쏟아낸 것이죠. 자, 항우는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 자, 항우는요, 그 이후에 원칙이 없는 무원칙의 논공 행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굉장히 척박한 땅을 분봉받은 유방은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요. 이때 항우는 이제 독단적으로 자기가 옹립한 초나라의 회왕을 죽입니다. 이러면서 유방은 이제 찬탈자를 친다는 명분으로 거병을 하게 되죠. 항우는요, 중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빼어난 무장이에요. 산을 뽑을 만한 엄청난 괴력을 지닌 빼어난 무장인데, 자, 그는 왜 패배했을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이 장기전에서 보급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그는 후방 기지 건설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인재를 다 잃게 되죠. 유방의 명장인 한신도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 항우의 휘하였다. 그가 유방에게 붙으면서 이 항우군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쐐기를 받게 됩니다. 이 항우는요, 최후의 전투, 유방과 붙은 마지막 전투인 해하 전투에서 겹겹이 포위돼요. 그때 사방에서 자기의 고향 노래인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사면에서 초나라가 노래가 들린다.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군인 저지요. 저쪽에서도 이제 자기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새 고향 사람들까지 이 한나라 군대가 되었단 말인가 하면서 포기하고 자살하게 되죠.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이었다고 하네요. 자, 주전 202년 최후의 승대가 된 유방은 이제 한나라를 이제 창건하게 되죠. 한고조 유방으로 즉위하게 된다. 바로 그때는 언젠가 바로 서양에서는요, 로마가 이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격파하면서 소위 말하는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서양 세력이 하나로 이제 로마라는 이름으로 뭉치는 그 시점에 동양에서는 바로 유방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세력이 뭉쳤다. 여기서 우리는 또 동서양 역사를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어떤 우연의 일치를 이제 보게 되죠. 한쪽이 혼란일 때 같이 혼란, 한쪽이 이제 통일돼 갈 때 같이 통일돼 가는 뭐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통일하기까지는 이제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몇 세대에 걸쳐서 펼쳐진 삼국지, 이 삼국지가 소위 말해서 장편소설이라고 하면은 이 항우와 유방의 대결인 그 초한전, 이 초한전은 5년 만에 끝나서 좀 산뜻한 단편소설의 느낌이 나죠.
이 한나라는요, 현존하는 중국 문화의 기초를 닦은 왕조로 평가되는데, 이미 수차 언급했듯이 뭐 한족, 한어, 한자, 한문, 한방, 한시 등 이 중국의 브랜드인 한, 그 한이 바로 지금 이 한나라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한나라는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의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리킨다. 중국의 영어 명칭은 진나라죠. 진나라에서 온 차이나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은 한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정체성이 왜 그럼 진나라가 아니고 한나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이 한나라가요, 실질적으로 중국에 등장한 최초의 통일 왕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나라가 최초 통일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진나라는 고작 15년 만에 멸망하게 되죠. 정말 단명한 왕조인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중국인들은 어떤 소속감이나 동질성도 느끼지 못했죠. 반면 이 한나라는 무려 200년 치세 동안 처음으로 통일되어 어떤 안정된 천하를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부름은요, 우리의 이상적인 국가는 어딘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향은 한나라고요.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냐 그러면은 바로 당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나라를 얘기했으니까 중국 최대의 민족인 한족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겠죠. 바로 한나라가 성립되는 이 시기는요, 이때의 중원의 질서와 문화에 편입된 모든 이 구성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한족이라고 불러요. 이 한족은 오늘날 유전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혈통이나 DNA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원래 중원의 질서 바깥에 있던 나라들은 다 오랑캐였죠. 자,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진시 황제의 그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 황제의 진나라,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양쯔강 주변에 남쪽에 있던 강남 지역에 있던 그 나라들 전부 춘추 전국시대까지만 해도 어때요? 오랑캐였죠. 하지만 이들은 한나라가 편입될 시기에 완전히 이제 한 구성원이 되면서 한족이 되는, 어떻게 보면 막차, 마지막 버스를 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족은 이 중원, 여기가 중원인데 어때요? 이 진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그 남쪽에 있는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다 이 중원 바깥에는 오랑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체가 이제 이 한나라, 한 고조에 의해서 이 한나라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 구성원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DNA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 이 구성원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족이 된다는 거예요. 한족. 한족이 되는 마지막 열차가 이 한나라 성립과 함께 떠나게 된다. 하지만 뭐예요? 한나라가 등장한 이후에, 성립 이후에는 이제 중원에 스며들어와서 왕조를 이루더라도 어때요? 한족에 더 이상 끼워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중원을 차지한 거란 어때요? 거란은 요나라를 세우죠? 하지만 거란은 그냥 거란족이에요. 거란족. 여진은 어때요? 여진은 들어와서 금나라를 세우고, 이제 때로는 뭐 청나라 세우고 하지만 어때요? 그냥 어때요? 여진은 여진입니다. 여진. 몽골은 어때요? 몽골은 원나라 세우죠? 하지만 몽골은 그냥 몽골족이에요. 한족이 아니에요. 왜냐? 한족이 되는 막차가 이미 떠났기 때문이죠. 이 한나라는 흔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조다.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하는데, 자, 그럼 왜 그런가? 이 한나라는요, 진나라의 빠른 붕괴, 15년 만에 붕괴에 따랐죠. 빠른 붕괴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나라가 이룩한 제도의 개혁, 토목건설, 이런 것들은요, 보통의 경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걸리는 엄청난 대역사라는 거예요. 만리장성의 축조 이런 것도 그렇죠. 하지만 이 일을 진시 형제라고 하는 어떤 불세출의 영웅이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때요? 완전 세기의 사이코가 나타나서 수백 년 걸리는 일을 10년 만에 후딱 해치운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책임과 파장, 후폭풍을 고스란히 안고 멸망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조용히 사라져 줬다는 데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딱 태어나 보니까 웬 금덩어리가 떡하니 손안에 쥐어져 있는 환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골치 아픈 제도 개혁, 도량형과 문자의 통일, 강력한 중앙 집권제의 완성, 도로 건설, 만리장성의 축조 등 원성자자한 하나같이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일들을 모조리, 하지만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모조리 처리해 놓고 진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어때요? 그 이후에 등장한 한나라는 이 백성들을 조금만 풀어줘도 어때요? 호응하고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출범했다는 겁니다. 초저비용으로 극대의 효과를 얻은 경우인데, 자, 그러니까 한나라가 할 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표정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는 진나라가 넘고 돈은 한나라가 버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중국 역사에서 유사한 케이스가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나라가 통일한 이후 30년 만에 망하죠. 그것도 수많은 대역사, 그 유명한 뭡니까? 대운하, 바로 황하강과 양쯔강을 남북으로 연결해서 중국 전체 물류를 딱 완성해놓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뭐 대운하 뭐 이런 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수십조, 막 20조, 30조 드는 그런 일들을 딱 해놓고 어때요? 수나라가 천신만고 끝에 그런 일들을 이루고서 망한 거예요. 수나라가 천신만고 끝에 차린 밥상을 뒤에 등장하는 당나라가 어때요? 누워서 꼴꺽한 상황이죠. 전 왕조의 인기가 워낙 땅바닥이라서 후에 등장한 한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어때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번영을 누리게 된다. 중국 역사에서 총 3번의 태평성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의 태평성대 가운데 한 번은 한나라 때고요. 2번은 당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때 한 번은 언제냐? 문경의 치라고 하죠. 바로 한나라 문제, 그 뒤를 이어 등장한 경제, 그 첫자를 따서 문경의 치, 이 시기가 바로 첫 번째 태평성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당나라. 정관의 치라고 해서 당나라 태종의 통치 기간이고요. 그리고 개원의 치라고 하는 당나라 현종 때입니다. 바로 이 한나라와 당나라 이때에 중국의 3대 태평성대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나라와 당나라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왕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의 창건자인 고조 유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는 주전 247년에 태어났는데 재미난 건 뭐냐? 바로 2차 포니니 전쟁의 영웅인 한니발과 나이가 같습니다. 동갑이죠. 유방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인데 사마천의 사기 거기에 보면은 유방의 이름 가운데 방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계라고 하고요. 유방의 아버지는 태공이라고 하고요. 어머니는 유온, 그리고 큰형은 유백, 둘째 형은 유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 바로 태공, 아버지를 가리키는 태공,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존칭이죠. 나머지 이름들도 다 비슷해요. 이걸 풀이하면요, 유방의 아버지 이름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그냥 어머니, 큰형의 이름은 첫째고, 둘째 형의 이름은 둘째,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막내, 기회가의 막내라는 뜻이거든요. 참으로 무성의한 이름이죠. 우리 또 옛날에 이 평민들 이름 지을 때 어때요? 마지막 때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말자, 막남이, 마지막 아들이라서, 넌 첫째고 둘째, 말자, 막남남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거. 이런 것들 어때요? 출신이 별로 귀하지 않은 집안,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죠. 대개의 경우 건국 이후 왕조의 창건자인 경우 그 왕조의 선대에 대한 일종의 우상화 작업, 족보가리,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의 조상을 완전히 피가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한 그 우상화 작업, 족보가리 이런 것들 굉장히 흔한 일인데 어찌됐든 이 사마천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나라의 창건자인 유방의 집안에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평민의 집안이었다. 유방은 한마디로 유방의 정체성 한마디로 뭐냐? 바로 건달이었다. 건달. 그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서 가계에 보탬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건 딱 하나, 외상술 얻어마시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넓은 도량을 가졌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으며 베풀기를 좋아했다. 또 큰 뜻을 품었기에 생산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식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그는 집안일 내팽개치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탱자 놀기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재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배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배짱이 아니고 천하제일의 배짱이었다. 그는요, 백수임에도 기가 죽는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수중에 현금 한 푼 없어도 언제나 큰 소리 떵떵 치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 재능은요, 동서 역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재능이었다. 여러분들도 나라를 창건하려면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50년 후 로마에도 비슷한 사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우스 시저입니다. 이 카이사르의 백수 시절도 유방과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이 군사적 소양과 문학적 소양을 그래도 갖춘 카이사르와 달리 배짱 그리고 주량 빼고는 별다른 능력이 없던 유방이 어떻게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 제 학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유방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한 점에서 이유를 찾고 있죠. 바로 주제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은 자기가 별다른 능력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수에 넘지 않고 각 분야에 능력 있는 인재를 기용하고 또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엄청난 용력을 지녀서 남을 늘 무시했던 항우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죠. 한나라의 건국 공신인 한신, 팽월, 영포 이들은 전부 원래는 항우의 수하였죠. 하지만 나중에 유방에게 투항해서 유방의 한나라 건국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 1등 공신이 된 인물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소통이 독선을 이긴 명확한 케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건달이 세운 이 한나라는요, 이후 등장하는 중국 제국들의 모범을 넘어 중국 역사의 어떤 문화적, 정신적 고향으로 칭송되는 왕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짧게 5년간 펼쳐지는 이제 초한전, 바로 항우와 유방의 대결, 거기에 승자가 된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